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오늘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는 소식이 두 번째, 세 번째 있긴 한데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좀 마음을 가다듬고 들으시라고 첫 번째 얘기는 조금 가벼운 얘기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김건희가 요즘 이거 하겠다고 엄청 설치고 있죠. 사실 윤석열이 지난달에 우크라이나를 굳이 바득바득 방문한 것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이라고 여러분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굳이 거기까지 왜 가겠어? 우리나라가 무기도 주고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손 흔들고 올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이유는 재건 사업에 들어가겠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재건 사업 하는데 우리를 좀 불러주세요.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려고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를 간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재건 사업 언제 할 수 있나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네, 전쟁 끝나야 할 수 있습니다. 전쟁 끝나기 전에 재건 사업 할 수 있나요? 없죠. 전쟁 끝나기 전에 재건 사업을 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란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에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주로 석유 시설이라든지 공항 시설이라든지 발전소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쟁 중에도 계속 그 재건 사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긴급 복구 사업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 워낙 계속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모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란 그런 특히 전력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사회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거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한테 폭격을 퍼부었어요. 이라크가 재건 사업을 하면 이란이 와서 때려받고 이란이 재건 사업을 하면 이라크가 와서 때려받고 그러면서 재건 사업을 하던 업체하고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대우건설하고 동아건설, 대림건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거나 다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는데 그 7년인가 전쟁을 끌었거든요. 그 전쟁을 7년이나 끌다 보니까 석유 수출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럼 석유 시설이 부서진 거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중이라도 바득바득 석유 시설은 복구를 해야만이 계속 전쟁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덕분에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남의 나라 노동자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크라이나에서 또 겪는다? 야, 이건 안 되죠. 이란과 이라크는 둘 다 우리나라랑 상당히 가까운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한국 그 기업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 같으면 웬만하면은 이라크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서로 폭격을 자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상태가 안 좋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가서 재건 사업을 하고 있으면 러시아가 그냥 있겠어? 여지없이 와서 박살 낼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신경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쟁 끝나야 가능하다는 거고 전쟁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원희룡은 전쟁 중에도 복구 사업을 하겠다는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정말 이게 개만치도 안 보는 무슨 개똥으로도 안 보는 그런 발언이 있죠. 어떻게 전쟁 중에 재건 사업을 합니까? 러시아가 그 시설을 괜히 부셨겠어요? 못 쓰게 하려고 부셨잖아. 그런데 그걸 재건하는 걸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참 이 얘기를 참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이 보도하는 언론들을 보면 이 언론도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북한이 선점을 한다고 왜? 어떻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김건희가 저렇게 하려고 삼부토건이니 KH건설이니 얘네들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들이 따먹으려고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 바보 같은 윤석열 꼬셔가지고 우크라이나 갔다 오라고 하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이 재건 사업 따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이 선점한다고? 야, 그게 가능한 거야? 가능한 일이야? 예,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자,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러시아가 참석을 했지요. 북한에서 말하는 전승절이란 6.25 종전 기념일 휴전한 날, 그날을 자기들은 전승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사고방식은 뭐냐? 남한에서 북한을 쳐들어갔다.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갔는데 그 침략을 격퇴했으니까 우리가 승리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전승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자기 만족이죠. 뭐 정신 승리지 뭐. 자, 어쨌거나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러시아가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 저 북한 전승절 행사에 러시아가 참석한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 중국 대표단보다 러시아 대표단을 엄청나게 환대를 했습니다. 보도량도 무려 3배 이상 늘어났다고 그래요. 3배 이상 많았답니다. 중국 쪽에서는 대표단 자체가 격이 많이 낮았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왔잖아. 근데 중국 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칸 낮은 차관급이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국방부 장관이 와서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다. 아무래도 북한으로서는 환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대표단보다 더 많이 보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부분은요. 이 북한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이 러시아를 김정은이 2박 3일 내내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대북 접근을 했는데 이에 김정은이 아주 화답을 제대로 한 거죠. 공항 환영 행사부터 엄청나게 이 러시아 대표단을 환대를 해줍니다. 진짜 무슨 칙사 대접이라고 하죠. 칙사. 여기서 말하는 칙사가 뭐냐면 칙사는 황제가 보내는 사절단을 칙사라고 합니다. 칙사. 황제가 보내는 사신을 칙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칙사 대접이란 건 뭘 말하느냐? 황제의 사절단이 왔잖아. 예. 그 칙사보다 한 칸 낮은 게 어사예요. 어사. 그러니까 뭐냐면요. 황제 천자가 지방에 또는 다른 나라에 보내는 사절을 칙사라고 하고요. 제후국, 독립국인 제후국이 보내는 그 외교 사절단을 어사라고 불러요. 예. 자, 그래서 어쨌거나 뭐 칙사 대접이니까 결국 중국에서 황제가 보내는 그 사절단이란 거죠. 그러니 얼마나 옛날에 대우가 후했겠어. 그래서 칙사 대접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요. 말 그대로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를 칙사 대접을 했습니다. 칙사. 야, 엄청난 대우를 해줬어요. 특히 재밌는 거는 북한이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를 쫙 나열해 놓고 이걸 딱 구경을 시켜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상대로 방산 세일즈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북한방 글로벌 호크가 있다는 둥, 미사일이 있다는 둥, 뭐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거는 오바입니다. 아니, 러시아가 기술이 없어서 북한 무기를 사냐고. 예? 러시아가 기술이 없어요? 러시아가 기술이 없어서 북한 무기 뭐 하려고 사는데? 자, 러시아가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는요, 탄약입니다. 탄약. 포탄을 사야 돼. 포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탄을 사기 위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간 겁니다. 그리고 포탄을 제때 공급해주는 북한이 고마우니까 러시아로서는 계속해서 북한한테 상당한 호의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아마 여기서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거는
북한산 미사일도 좀 도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사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물량전이거든요. 포탄도 마찬가지고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물량전이란 말이에요. 많이 쏘아 갈길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뭐 많았겠지만 주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미사일은 지대지 미사일보다는 지대공, 그 방공 미사일이 대부분이었어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은 대부분 ICBM입니다. 가까운 나라를 공격할 거라고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조금 숫자가 딸린다고 합니다. 그 딸리는 지대지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사들일 수 있겠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1000km 이하의 이런 미사일들을 많이 사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거는 사들일 수가 있지만 아니 러시아가 뭐 아쉽다고 북한산 글로벌 호크, 뭐 무인기 뭐 이런 걸 사들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를 상대로 방산 세일즈를 벌였다는 얘기는 좀 오바입니다. 여하튼 사실 북한은 러시아한테 우리한테 무기를 좀 팔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싶을 거예요. 북한은 오히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꼭 사들여야 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투기라든지 잠수함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좀 사들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무기에 있어서는 굳이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들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5mm 포탄이라든지 지대지 미사일, 중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같은 거 물량이 많이 필요한 것. 한마디로 말해서 숫자로 밀어붙여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북한 걸 사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겠지. 좋아, 이거 줄게. 니들이 원하는 지대지 미사일 우리가 싼 맛에 왕창 때려줄게. 니들이 원하는 155mm 포탄 왕창 줄게. 자, 니들이 우리한테 주신 무기는 뭐야? 라고 하고 싶겠지.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선 자, 우리가 사실 없는 건 없어. 없는 건 없는데 우리가 좀 아쉬운 게 몇 개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전승절이잖아. 전승절이게 되면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쫙 도열해 놓고 구경시켜 주는 게 사실 뭐 기본적인 행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이게 마치 북한이 러시아를 상대로 세일즈를 했다, 무기 세일즈를 했다, 요거는 좀 오바입니다. 여하튼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 결론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매우 가까워졌다. 그래서 매우 가까워져서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에 무기 거래의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각자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155mm 포탄이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사들이고 싶어 하고,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로부터 최신의 전투기, 아마 최신에까지 안 가더라도 좀 그럴싸한 성능의 전투기하고 잠수함을 사들이기를 원합니다. 물물 교환하면 딱 좋겠네? 그죠? 미국 역시도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거래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산 포탄과 지대지 미사일이 이 러시아에 수출이 될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항공기하고 잠수함을 북한에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달리 말하자면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6.25 이후 가장 밀착되어 있는 상태로 간 겁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고, 북한의 고립이야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고립된 두 나라가 서로 악수하고 우리 잘 살아보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중국까지 기어들었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고립이라든지 국제적으로부터 이렇게 왕따 당하고 있는 이 상태를 탈피할 수 있는 엄청 좋은 계기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이 계속해서 뭐 군사적으로라도 별 의미가 없게 되고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왕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긴급한 식량 지원은 해줬지만
무역을 한다든지 경제 교류를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왜? 북한의 핵 제재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많은 나라들이 동의를 했고, 러시아나 중국 역시도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와의 관계,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경제 규모로 볼 때 한국하고 교역을 하는 게 몇백 배는 이익이니까 까짓 거 북한은 제껴놔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먼저 교역을 끊어버렸어. 그러면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꽁 대신 닭이지 뭐, 북한으로 가지 뭐 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했다? 윤석열이 했다는 겁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중국의 그 굴욕 외교를 안 한다는 등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가 중국이 왜 아쉬워서 굴욕 외교를 하냐고. 우리가 중국하고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었던 건 북한 때문이라고. 중국이 북한 도와줄까 봐 북한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얘 뭐들이 뭘 몰라. 중국하고 교류를 맨 처음 튼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러시아하고 교류를 맨 처음 튼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노태우예요, 실은 노태우. 노태우가 북방 외교라는 이름으로 그걸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관계도 트고, 중국하고의 관계도 트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김영삼 시기를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로 접어들었던 거예요. 그때만 초기에 중국이나 러시아에 누가 기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야, 노동자들 니들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면 우리 중국으로 확 자리 옮겨버린다. 그러고 협박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우리나라 노동자들 자르고 공장을 중국으로 다 빼돌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중국 때문에 피 많이 본 거는요. 기업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다 빼먹었다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건 좋은데, 그래 돌아오면 뭐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뺨까지 때리고 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먹던 물에 침 뱉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물 마시게 된다고. 근데 딱 먹던 물에 침 뱉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이 물 안 먹는다. 뭐 이런 식이었던 모양이지. 웃기지 말라 그래. 자, 여하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 한국 니들 안 하면 북한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왜? 북한은 우리말 잘 듣거든. 한국은 우리말 안 들어도 북한은 러시아 말 잘 듣거든.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 트겠다.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실 여기가 영토 면적으로 보자면은 우크라이나의 원래 영토의 제가 알기로 5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토 넓이로 치자면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훨씬 넓고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뭐 그닥 넓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어디가 더 크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우크라이나 지역이 훨씬 더 박살은 더 많이 났어.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얼마나 많이 박살 났겠어요. 자, 바로 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여기에 재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재건 사업에 북한의 노동자와 북한의 기업이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하는 것보다 북한이 와서 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힐 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 북한은 뭐? 북한 노동자들 얼마나 인력이 싼데, 노동력이 싼데 거의 공짜일걸요? 예. 자, 그런 노동력이 들어와서 건설 사업을 한다. 재건 사업을 한다. 러시아로서는 땡큐지. 그리고 한국은 한국 마음대로 설계하고 막 그렇게 하겠지. 러시아는 지들이 설계한 대로 지들이 설계한 대로 북한은 러시아가 설계해 주는 대로 지어주겠죠. 훨씬 싸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훨씬 다루기 쉽고 싸게 먹히는 북한을 이용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런 단계에 들어선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해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재건 사업은 이미 거의 북한한테 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뭔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한국이 러시아든 뭐 우크라이나든 뭐 이렇게 재건 사업을 했다. 그러면 한국한테 뭘 줘야 돼? 돈을 줘야죠. 북한한테 뭘? 그럼 북한은 돈 대신 무기 주면 돼.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를 또 영향권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신무기 같은 거 이렇게 무장 수준을 계속 높일 거예요. 그래서 최신 무기로 계속 그 개량을 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건데,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무기는 어떻게 할 건데? 예, 그거를 다 북한한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공짜로 재건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야. 한국을 상대로 그걸 할 수 있겠어? 못하죠. 근데 러시아는 북한을 상대로 그거에 가능한 거야. 러시아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끌어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올해 말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와요. 또 다른 얘기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북한의 병력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병력을 먼저 투입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전쟁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났을 때는 그 인력이 고스란히 노동자가 돼가지고 재건 사업도 하고, 그러면은 북한은 병력을 보내준 대가도 받을 것이고 노동력을 보내준 대가도 받을 것이니 북한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싼 맛에 병력을 구할 수도 있고 재건 사업도 할 수 있으니 또 얼마나 좋아. 또 결국에 러시아나 북한이나 다 윈윈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다면, 윤석열이 뻘짓만 안 했다면은 상황은 완전히 틀렸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윤석열이 만약에 이 뻘짓만 안 했으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한국이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제는 뭐 어렵게 됐죠. 아마 윤석열이 저런 뻘짓만 안 했으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한국이 재건 사업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남아있는 우크라이나도 한국이 재건 사업을 하고, 정말 우리나라는 양쪽에서 다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거예요.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원래 전쟁 났을 때 가장 현명한 게 뭡니까? 양쪽에다 무기 팔아먹는 게 가장 현명한 짓이잖아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잖아. 굳이 우리나라가 낄 이유가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동유럽, 서유럽 방어를 위해서 러시아와 적대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당장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괜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개입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됐어요. 당장 우리나라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 바로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솔직히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다음에 한국이 될 수도 있다고, 이 병신들아. 아유, 씨. 진짜 웃기.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이 좋아. 뭐 다 좋은데, 적어도 이 우크라이나 찾아가가지고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찾아가가지고 이 뻘짓만 안 했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 안 됐을 겁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뻘짓하는 순간 바로 러시아가 보복 들어온 거잖아.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키예우 가가지고 이러고 다니니까 푸틴이 얼마나 빡 돌았겠어요. 어떡합니까? 좋아. 네가 그래? 그럼 우리도
북한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이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기에 몰아넣은 반역자인 거죠. 이거 진짜 내후 외환이에요. 외환죄.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적대를 하거나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게 만드는 엄청난 뻘짓을 한 거예요. 이거 외환죄예요. 외환죄. 이 짓까지만 안 했어도 러시아하고의 사이가 좀 나빠졌을 뿐 러시아가 북한까지 전승전 행사에 그 사절단 국방부 장관이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이 짓 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오케이 니들 그럼 우리는 뭐 할 게 없는 줄 알아? 라고 해서 바로 보복을 온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요. 러시아는요. 지금 북한한테 석유 공급도 재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석유가 없어가지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공군 전투기가 훈련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석유 공급이 재개가 돼버렸어. 북한으로서는 이제 크게 진짜 위기에서 위기 하나 큰 고비를 넘긴 거예요. 큰 고비를 넘긴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북한이 큰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윤석열이에요. 나 진짜 지금 틀딱 할배들은 윤석열을 보고 뭐 잘한다, 외교를 잘한다 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앞인지 뒤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적대를 하죠. 그러면 바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하게 돼요. 그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 왜 고립됐겠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적대를 하니까 고립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해 주기 시작했어. 북한하고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북한은 빠르게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윤석열이 뻘짓만 안 했어도 이 진짜 쥐뿔도 모르는 진짜 진짜 저 머리로 그러니까 저런 머리로도 회사를 다닐 수 있었다. 검사가 그런 자리인 거죠. 생각이 없어도 시키는 대로 잘하고 생각이 없어도 대들기만 잘하면 또는 협박만 잘하면 할 수 있는 게 그게 검사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나빠도 할 수 있는 직업 검사. 머리가 나빠도 못돼 처먹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검사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윤석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습니다. 니들 그러면 우리 북한한테 무기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할 거야. 대놓고 전쟁 개입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어요.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듣지는 않았죠. 심지어 러시아 극동함대가 동해에서 훈련까지 했습니다. 예. 이 훈련에서는 러시아가 최신의 잠수함들을 대거 동원했는데 이 중 일부는 북한이 탐을 내고 있는 킬로급 잠수함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킬로급 잠수함 북한이 정말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잠수함입니다. 이 킬로급 잠수함을 왜 북한이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킬로급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죠. 동해에서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죠. 킬로급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SLBM을 쏠 수가 있어요. 킬로급에서. 북한은 현재 SLBM을 만들기는 했으나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 없어요. 그래서 SLBM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런 잠수함을 갖고 있어. SLBM을 쏠 수 있는 한 4,000톤에서 3,000톤 사이면은 북한이 운용하기도 딱 좋고 SLBM도 쏠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킬로급이거든요. 그 킬로급 잠수함이 동해에서 미사일 쏘는 훈련을 했어. 뭐야? 북한 보고 봐, 우리 이런 것도 갖고 있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줄까? 그럼 북한 니들은 우리한테 뭐 줄래? 이랬던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병력도 주고 재건 노동력도 주고 폭탄도 주고 다 줄게. 잠수함 줘. 이렇게 된 거죠. 양쪽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러시아는 이걸 못했습니다. 한국이 무서워서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려고 했다가 북한보다 몇십 배 경제력을 갖고 있는 한국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될 경우 러시아 경제에 큰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아유 북한 말고 한국이야 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북한하고 의도적으로 거리 두기를 해왔어요.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하고 관계를 끊지 못했지만 러시아만큼은요 정말 칼같이 북한하고 관계를 끊어버렸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뭐 이번에 그간 10년 넘게 아니 20년 가까이 들여왔던 공 들여왔던 게 완전히 도루묵이 된 겁니다. 러시아가요 북한의 핵 개발에 엄청나게 민감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대단히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북한을 싸고 돌았지만 중국이 또 쉽게 북한을 편들지 못했던 것은 이 러시아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질색팔색을 했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북한이 이제 대놓고 이제 그 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정말 위기인 거예요.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 보고 너 핵 포기해 라고 말하는 상황하고 러시아가 북한 핵 가져도 돼 라고 하는 상황하고 어느 쪽이 우리한테 훨씬 이기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싸매고 가서 러시아를 말리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말아주세요 러시아 라고 하는 게 훨씬 이해가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이제 완전히 걷어차버렸지. 누가? 윤석열이. 자, 실제로 러시아는요 이미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유엔 제재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유엔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블로킹을 했답니다. 블로킹. 자, 그런데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이 또 이 짓을 한 거지. 앞으로요 북한, 러시아 엄청 가까워질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로 전투기를 받을 것이다. 북한이 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로 잠수함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이미 퍼져 있었는데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아마 러시아하고 북한은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재건 사업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을 보낸다라는 식으로 외형을 짜가지고 거기에 북한이 군대를 파견할 겁니다. 그 군대는 어디로 간다? 제가 알기로는 바흐무트로 가요. 바흐무트가 뭐다? 바그너 그룹 아시죠? 바그너 그룹. 얼마 전에 쿠데타 일으켰던 바그너. 이 바그너 그룹이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빠졌잖아. 빠졌는데 그 대체할 수 있는 병력이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 대체 병력이 누구다? 북한이야. 북한군이 그걸로 들어갈 거래. 그 병력을 전투병 파병이 아니라 북한은 아니야. 우리는 노동자 파견이야. 전투병 파병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서 노동자 파견이야 라고 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딱 맞아 떨어져 버린 거지 이제. 우리는 뻔히 보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할 겁니다. 반대를 못해요. 자, 어떡할래? 북한은 앞으로 그 대가로 새로운 무기들을 엄청 받아들일 거예요. 이미 석유 같은 거, 식량 같은 거 공급받기 시작했어.
무슨 일도 있는 줄 아세요? 자, 중국, 러시아, 북한이 삼각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어. 자, 중국이 지금 러시아를 지원해 주고 싶어. 근데 미국 눈치가 보여가지고 또 자칫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 할 때 미국이 또 뭐 중국에 뭐 반도체 안 파네 이런 상황이 나올까봐 중국이 쉽게 러시아를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해. 그럼 대금은 누가 줘? 중국이 주는 거지. 이렇게 삼각.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티나지 않게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고 중국은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고 이러면서 세 나라가 삼각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협력 관계가. 우리만 망했어. 미국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북중러가 뭉친 상태에서 제일 피 보는 건 우리나라예요. 일본이 도와줄 것 같아? 미국이 도와줄 것 같아? 대만이 도와줄 것 같아? 안 도와줘 임마. 아유 씨. 근데 참 사정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 핵전쟁님,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었네. 맞습니다. 도코탕님, 검사가 되면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없고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절대 권력은 권력은 부패한다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그런 걸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예. 자, 스노우캣님, 유엔 제재가 유명무실화된 거네요. 예. 이제 유엔 제재 의미 없어졌죠. 뭐 이게 무슨 유엔 제재야 이제. 유엔 제재 이제 안 하는 거 끝난 겁니다 이제. 참 상황이 이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조금만 그 이성이 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참 안타깝네요. 예. 자, 일랑일랑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크리스씨님 들어오셨고요. 제이미림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참 제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얘기를 하면서 참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아주 어려운 전문적인 이런 식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참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도대체 저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첫 번째 순서는 제가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매번 짧게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길어지죠. 자,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